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 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이틀 남은 주요 이슈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 오늘 20일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소식인데 역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어떤 중재 역할이 주목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견된 것이었는데 이제 결정이 된 거죠. 예. 2월 22일, 그러니까 한 달 전쯤에 중국의 외교 업무를 총괄하는 왕이 정치국 의원이 이제 모스크바를 방문했죠. 예. 그때에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서 이제 회담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모든 분석가들이 그 중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 중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사전에 탐색하는 자리였다. 예.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왕이 정치국원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모스크바를 방문하면 그것은 중국이 중재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을 의미하고 예. 만약에 왕이 정치국원이 갔다 와 보니 중재에 참여했다가 성과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은 안 간다. 이게 지난 2월 말의 분석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고요. 사실 이 시점에서 모스크바를 가면서 예.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는 중대 망신이죠. 그런 차원에서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재를 한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시진핑 주석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에 성공을 한다면 아무래도 국제 질서에도 좀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관심이 있는 것이죠. 당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잘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모든 사람의 관심이고 예.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세계 질서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쵸. 지금의 세계 질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단극 질서. 다만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쪽에서 미국의 어떤 주도권에 대해서 뭐 저항하거나 이제 어떻게 보면 도발하거나 뭐 이런 부분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러시아가 바로 미국 중심의 질서 체계에서 미국에 정면 도전하는 전쟁을 일으킨 거죠. 이 사안을 만약에 중국이 예.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해서 평화를 가져온다면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는 엄청나게 흔들리겠죠. 예. 그래서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지금 현재의 기본적인 세계 질서의 골간인데 중국의 중재가 성공하면 미국 중심 주도권이 훨씬 약해질 것이고 중재를 했는데 별로 성과가 없다. 그럼 반대가 나오겠죠. 미국 중심의 질서가 좀 더 견고해지겠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중국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의 무게가 실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 며칠 전에 중국은 어렵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중재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이제 7년 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제 충돌 국면이었고 그 사이에 서로 관계 개선을 하고는 싶은데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전격적으로 중국이 개입을 해서 관계 정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이것은 이 정도 어려운 외교 사안을 중국이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외교적인 영향력이 미국 못지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이런 문제는 미국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미국의 패권 국가니까요. 예. 근데 미국이 하지 못한 것을 중국이 해냈다라는 점에서 미국 외교의 실패라고 봐야 됩니다. 예.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에 이제 뛰어든 것은 국제사회적으로 국제 질서 차원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관심 대상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3년임 이후에 그 영내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역할을 그렇습니다. 톡톡히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과연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재 노력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모르죠. 사실 그걸 알고 싶죠. 예.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봐야 되겠는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게 왕이 정치 국원이 먼저 가서 예. 중재 시진핑 주석이 가서 성과가 날지 안 날지 사전에 판단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결국 시진핑 주석이 가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왕이 정치 국원은 시진핑 주석에게 건의를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제가 가서 사전에 알아보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은 왕이 정치 국원의 말을 믿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된 거라고 봐야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럼 왕이 정치 국어는 왜 시진핑 주석이 중재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중재의 목표가 좀 다르지 않을까? 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현재 평화협정, 휴전협정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예. 예. 푸틴 대통령도 또 젤렌스키 대통령도 내년 선거에 출마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선거가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도 불리한 조건으로 전쟁을 끝내면 100% 패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 맞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냥 계속해서 피를 흘리지만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지속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중국의 중재가 최종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정도는 아니고 그거보다 한 단계 낮아서 임시 휴전, 그러니까 총격전만 교전만 중지시키는 상황을 예. 가져오고 휴전 협정을 위한 장기적인 차원의 협상이 시작이 된다면 그래도 중국은 중재에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낮은 단계의 휴전이 중재의 목표라면 그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중국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틀을 만들어내서 북핵 문제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 안 됐잖아요. 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북핵 문제를 대한 협상을 주도하면서 중국의 외교적인 지위가 올라간 것이죠. 그렇게 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 국가 이익을 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에 중국이 참여하는 것은 최종적인 휴전협정 체결이 목표가 아니고 그거보다 현저하게 수준이 낮은 교전의 중지와 협상의 개시 또는 관리 정도를 목표로 해서 중재를 하면서 내년 선거 이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선거 이후가 되면 이제 휴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가서 정식 휴전 협정을 맺는 그런 수순을 생각했다면 합리적인 판단이죠. 예. 시진핑 주석의 중재 노력의 결과 영향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엔 북한 동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북한이 지난 16일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이 화성 17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 어떤 점을 좀 짚어봐야 될까요? 네,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 화성 11형 미사일이 가면서 단 분리가 되는 사진을 이제 보여줬고요. 예. 그다음에 아마도 저 화성 17형의 탑재물에서 촬영한 것으로 여겨지는 위성 사진을 또 보여줬어요. 이런 것들은 화성 17형 저 미사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저것이 핵탄두를 탑재하고 충분히 핵 미사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미사일 발사에 미사일 총국 지휘관들이 참관했다라고 하는데 저것은 원래 전략군이 담당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왜 저렇게 됐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화성 17형 미사일이 예전에 몇 차례 발사가 됐을 때 다들 뭔가 기술적으로 결함이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술적으로 결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일단은 1차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핵단도 탑재를 비롯한 어떤 기술적인 과시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렇죠. 지금 또 그 노동신문 논평 보면 핵무력, 그러니까 핵무기 선제 공격 가능성도 언급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도발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또 다른 흐름도 나타나고 있고요. 예. 이것이 노동신문의 논평원이 자격으로 논평을 한 건데 예. 거기에 분명히 핵무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발책동, 외부의 도발책동에 대해서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을 하겠다. 이런 예. 내용도 있는데 다만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대북 위협이 강화됐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방어적인 논리도 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제의 핵무력 사용보다는 어떤 외부의 미국의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이런 논리가 조금 더 강조가 되고 있고 예. 조금 전에 보도를 해주신 내용 중에 또 들어있는 내용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 ICBM 발사를 참관하면서 한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핵 전쟁의 억제력에 대한 두려움을 적들에게 안겨주고 네. 주어서 핵 전쟁을 억제해야 된다 이런 발언이 있어요. 예. 이거는 선제적으로 핵 사용을 해서 뭐 가만히 두지 않겠다. 우리 말을 들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 핵무기는 억제용이다라는 점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 지난해에 김정은 위원장은 4월에 또 9월에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서 핵 선제 사용을 위협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 안보 정세가 극심하게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 당사자가 이번에 한 발언은 약간 한 발 뒤로 뺀 발언입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도의 계산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조금 더 면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또 최대 현안이었죠.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예상대로였습니다. 그 한일 정상회담이 뭐 일본의 압력에 굴복한 대가다. 뭐 이런 보도. 그다음에 뭐 일본의 과거 뭐 죄악 만행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 공세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비판의 공세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상했던 수준에 비해서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북한의 관심사는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데 관심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예. 미국의 위협 때문에 또 한미 간의 군사적인 한미연합 훈련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앞서 그 김정은 위원장 참관했었던 화성 17형 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일본 방문에 나섰던 날 지금 발사한 그렇죠. 그게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게 또 그 한일 정상회담 어떤 일정에 맞춘 의도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한미연합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ICBM 발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한 게 있었습니다. 예. 근데 예상을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한미연합 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보는 게 당연한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마침 그 중대한 한일 관계에 또 동북아 안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날 아침에 4시간 전에 쐈거든요. 예. 이런 것은 분명히 한일 관계 일정에 도 관심이 있다,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예. 다만 이 한일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연계지어서 생각할 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일 관계 개선을 하니까 화가 나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하는 의미로 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거와는 좀 정반대로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한일 관계 일정을 고려를 했다면 오히려 정반대로 이 ICBM을 발사를 해서 한국과 일본이 더욱더 안보 협력을 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만나서 오늘 아침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등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커지고 있으니까 한국과 일본이 더 협력해야 한다. 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삼각 군사 협력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예. 예. 그렇게 되면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한미일이 협력하니까 북한과 중국도 협력해야 된다. 예. 러시아도 협력해야 된다. 그래서 신냉전 구도가 왔으니까 중국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이 됩니다. 저는 그것을 노렸다면 북한이 그날을 택한 것은 매우 영리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네, 교수님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해볼게요. 이 한국과 일본 간의 강제 동원 문제,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좀 일단락되는 분위기인데 우리 정부 쪽에서는 일단락이 되는 그쵸. 쪽이죠. 만약에 이제 북한과 일본 간에도 국교 수립 협상이 재개가 된다면 이 네. 강제 동원 문제는 좀 테이블에 올라갈지 논의될지 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올라갑니다. 당연히 올라가죠. 이제 북일 협상이 이제 국교 협상이 언제 되느냐? 예. 지금으로서는 참 어렵죠. 전망이 어렵죠. 예. 워낙에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러나 북한의 외교 목표 중에 중대한 외교 목표 중에 하나가 북미 관계 개선입니다. 예. 북미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는 날 북일 관계도 개선이 될 텐데 그러면 국교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강제동원 문제가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 그런데 한일 간에는 지금 강제동원 문제가 이렇게 이제 한국 대통령의 결단으로 어떻게 보면 뭐 대형
뭐 양보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북한하고 일본이 교섭할 때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협상을 하게 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한일 간에는 1965년에 한일 협정을 하는 과정에서 강제동원 문제의 처리 지침이 합의가 된 겁니다. 예. 그 합의를 할 때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을 적법하게 보느냐 불법으로 보느냐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 상태로 1965년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보상, 그러니까 어쨌거나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은 하는데 법적인, 불법적인 문제에 대한 배상 문제는 빠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국제법적인 차원, 국제인권의 개념의 변화 때문에 이 식민지 시대, 제국주의 시대 때 강대국이 식민지에 했던 그런 불법적인 행동들은 배상을 해야 마땅하다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10년 정도 되면 이제 2001년에 유엔이 주관한 인권 회의가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예. 거기에서 강대국이 식민지 시대에 대해서 한 식민지 시대의 한 불법적인 행동들은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예. 이것은 배상이라는 개념을 포함해서 다시 다시 재검토돼야 된다. 예. 예. 이런 문제가 이제 정식으로 거론이 됐어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거론이 됐습니다.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2010년에 한일 지식인 모임이 생겨서 1,100명이 공동 서명한 지식인 공동 선언이 나옵니다. 예. 거기에서 일본 지식인이 500여 명이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무효로 규정을 했습니다. 예.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2012년에 우리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동안 1965년의 기준과 지금의 기준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태 속에서 북한은 일본과 강제 동원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1910년 강제 병합을 불법으로 전제하는 기준 위에서 협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 한일 간에 논의되고 있는 강제 동원 처리 방법과 북일 간에 처리될 언제지는 모릅니다. 처리될 강제 동원 처리는 매우 다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2018년에 그 대법원 강제 동원 판결 이후에 또 우리나라의 여론들도 많이 달라지기도 했었고. 2012년이 먼저입니다. 2012년에 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고, 예. 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 강제동원 피해자 분들께서 1990년대부터 일본 법원에 먼저 소송을 걸었어요. 예. 1심, 2심, 3심 다 기각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억울해서 한국 법원에다가 이제 신청을 한 거죠. 예. 그래서 1심 나온 게 2007년입니다. 시작은 2012년. 이제 2007 2007년에 1심이 나오고. 나왔어요. 예. 2007 1심 나왔는데 기각이 나왔어요. 예. 근데 다음에 2008년에 2심으로 갔는데 또 기각이 나온 거예요. 근데 2012년에 3심이 최종심이 나왔는데 이것이 완전히 뒤바뀐 판결이 나온 게 이제 그게 그 유명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예. 그게 2012년인데 그걸 2018년에 다시 재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 외교센터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